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정연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시정연설은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여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라든가 또는 정부 행정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 등등을 토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예산안 설명입니다. 네. 영어로, 저 영어 잘 못하지만 버젯 스피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젯 스피킹. 그래서 그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 즉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국민의 세금이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쓰겠다라는 것을 매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 거거든요. 이것을 정쟁의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꾸리는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정연설이 국민들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의 협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의 언행들은 EXX라고 욕설을 했고 또 최근에도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협치를 깨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일요일 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한테 야당한테 협치를 하려면 이런 야당을 부정하는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시정연설 하루 전날 25일이죠. 25일 날 그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시정연설에 들어가서 박수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예산 국회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는 그런 기조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청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한 것이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엄중하게 항의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마스크에다가요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마스크 쓰시고 피켓팅하고 막 그 야유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기립도 안 하고 악수도 다 거부했어요.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도 이걸 비판할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네. 그 예산 국회 관련된 좀 이따 우리가 그 논의를 할 것인데 정말로 그 국민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그런 예산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협치보다는 그 협박과 이제 힘으로 야당을 제압하려는 그런 그 일방통행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할 것이고 또 국민들의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도로 이번 예산 국회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도 3시에 예결위 워크숍을 합니다. 네. 예결위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 그 예산 국회에서 부자 감세 같은 거는 철회시키고 민생 예산들은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챙기는 그런 그 예산 국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예산 국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과 합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뭐 이 땡땡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당신께서도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고 지금 그것은 MBC와
저희가 그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실이 뭔지도 조차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2013년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등등 해서 민주당에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야당의 국회 부의장인 박병석 부의장께서 본인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회의 일원이고 또 우리나라 국가 최정상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셔갖고 대통령 퇴장 시에 기립박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저희 당에 와 계시지만 조경태 의원께서도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하고 또 전부 다 그 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를 했죠. 불과 2년 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요.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그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똑같이 우리 당에서도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었다가 박병석 부의장께서 이제는 국회 부의장이 되셨어요. 내가 국회 부의장일 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참여를 했고 국가의 최고 정상에 대한 그 예의도 다 표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 당에서도 다 들어와서 그렇게 참석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전원 의원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켓 시위는 했죠. 저희도 들어와서 피켓 시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예 그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롯데랜드 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얘기고요. 이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도 약간 덧붙이면 그 기억이 없다라고 하셨다며요. EXX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가요? 대통령실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걸로 알고 하면 있어요. 네.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야당에서 계속 그거에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거고 더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그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피켓 뭐 침묵 시 이런 것 정도를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거절하시고 그다음에 그 야당 한정사에 없는 야당 침탈까지 한 상황에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엄중한 그런 그 사안이었다라는 것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 팩트를 좀 교정을 하자면요. 검찰은 뭐 우리 당과 협의를 해서 검찰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마침 민주연구원이 민주 당사 안에 있었죠. 독립법인입니다. 우리 당은 여의도 연구소가 별도 건물에 있어요. 당사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압수수색했겠죠. 만약에 민주연구원이 김용이란 분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연구원이 동대문 같은 데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사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치문서 봉대하지 마시고요. 또한 이전에 유해창 총재 때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대선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았을 때 당시에도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헌정사에 없었다. 이건 사실에 관계에 맞지 않고요.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연구소에 대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지.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법원의 김명수 그분은 그 이전 정권에서 임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에 따라서 변호사 입회하에 이렇게 실시된 거를 자꾸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말씀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김행 비대위원님한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네. 굳이 그때 그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그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도 있었다. 또 뭐 청와대도 있죠. 청와대도 있고 저 김웅 의원실도 있죠. 네, 맞죠. 언론사도 있고. 근데 그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미 제출 방식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다 마무리됐거든요. 지난 19일 날 1차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검찰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25일 날 들어온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부원장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그래서 압수수색 변호사 입회에 다 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왜 굳이 여야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어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그것도 대검과 법무부의 국감 날이었거든요. 그날 하필 했느냐 이런 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 정도 얘기하시고 네. 이제 예산안 얘기하시죠. 그렇죠.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사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에 가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5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고요. 그 점은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 이 김용 부원장의 체포 과정에서부터 대치가 이어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4일 공청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시에 예결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네. 기본적인 이제 그 입장은 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금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3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랏빚이 1천억이 되었는데 전 정부에서 좀 기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 요 3가지가 이제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팩트를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나랏빚 1천억은 정말 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짓말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건전 재정성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 감세하는 거는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민생 예산들만 대폭 다 삭감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그 뭐 말 따로 그 예산 따로 하는 유체 이탈 예산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아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건 세계적 추세였어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건전 재정을 대단히 잘 유지됐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먼저 이 코로나 극복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극복했다라고 OECD라든지 IMF라든지 피치 등에서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 그 K방역에서 세계에서 K방역을 해서 칭송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확장 재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GDP 대비 우리 그 국가 부채가 49.8%밖에 안 됐어요. 선진국의 평균은 119.8이거든요. 정부 부채가 전 세계 평균의 그 절반 수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전 재정도 잘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되고 세수가 오히려 더 증대돼서 2001년도에는 역대 최대의 58.3조인가요? 58.5조의 세수를 더 걷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민생 예산, 약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그 이제 김진태 지사 발했던 레고랜드 사태에 관련해서 그 50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그 시장 안정 그 조치를 취했다라고 공적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좀 그 국민들을 좀 약간 좀 국민들 기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그 김진태 지사 때문에 사실 2천억이면 메꿀 수 있는 사태를 한 달 동안 늦장 대응해갖고 사태를 엄청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런 키워놓은 상태에서 50조가 추가로 지금 50조도 그 이상 훨씬 더 100조 이상 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 얘기하시고 재정 건전성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또 유동성을 시장에 확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 건전 재정하고도 안 맞는 그런 조치인 거예요. 이거는 네.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참 보는 통계 수치가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자, 저희가 1,000조의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코로나 방역 때 쓰여진 것은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굉장히 방만한 포퓰리즘적인 예산 집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전 재정성을 흐트린 것은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000조의 부채 플러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 때문에 고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지금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위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최초로 639조로 국가 예산도 줄였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보세요. 저희가 그 돈이 많으면 뭐 명품 핸드백도 하나 사고 그래요. 그렇지만 줄이게 되면 집안도 어려우면요. 사치품부터 필요 없는 것부터 불가피한 것부터 다 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이 639조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레고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김진태 지사를 지방자치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제가 마침 지난주에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무슨 언론인들 간에 무슨 회의가 있었었는데 레고랜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요. 지금 저기 서플라이 체인 즉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또는 연료 수급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이 굉장한 자금 경색으로 들어갔어요. 자금 경색 때문에 기업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있고 지자체 역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지사께서 이 무리하게 지금 시각에서 보자면 물론 그때 당시 최문선 지사가 그 강원도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재정상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긴축 재정이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 투자지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캐시카우가 없는 대표적인 인기 영업성 정책입니다. 레고랜드는요. 그래서 그것이 강원도가 그 빚을 정말 감수할 수 있을지 특히 강원도는 지금 이래요. 인구가 130만 이하로 줄고 있어요. 용인시보다도 적어지고 있어요. 이런 데서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레고랜드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리면 그게 암사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적지를 훼손한다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 관련된 인사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또 레고랜드는 어떠냐면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레고랜드는 퇴출하는 상황이에요.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독일에서도 올해 레고랜드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환경 문제, 문화 유적을 지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임 그 도지사께서 그 뭐 강원도를 살리시겠다고 물론 유치하셨을 것으로 봐요. 지금 긴축 재정 시기에 사실은 레고랜드가 탈출구가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금 시장에 경색이 왔거든요. 기업의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가 긴급 수요를 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10분, 5분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런 국가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국가의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한 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가 나쁘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거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김진태 지사발 그렇게 시장 경색이 생겼기 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그 좀 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좀 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네. 무책임하게 그냥 최문순 전 지사의 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치 언행 때문에 지금 회사채를 발행도 되지도 않고 발행을 하더라도 아주 고리로 발행을 하더라도 잘 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 이게 처해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시장 신뢰를 깨트린 김진태 지사의 그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득이하게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투입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건데 그 50조가 나가게 되면 유동성이 또 시장에 또 막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정도 갖고 푸근해지지 않아요. 금리가 또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결국은 시정 연설과 엇박자 나는 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에 금리가 9.1%까지 치고 올라서 아주 초금리 지금 최근에 8.5%, 7%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자금 시장이 정말 경색되어 있거든요.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로 파탄됐을 정도라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천조의 부채라는 것이 이거 간단한 부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국가 부채도 낮추고 지방의 그 부채도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도지사께서 지방 정부가 그 보증을 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보증을 쓰고 언제 캐시가 현금이 다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과연 올바른가는 우리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는 정치 공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라가 어렵거든요. 줄요산 얘기하셨어요. 제가 부자 감세 얘기를 하죠. 야당은 정말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민주당은 정말 네이밍의 귀재다. 어떻게 그렇게 네이밍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30조의 추가 저희가 그 국고를 채울 수 있어서 그걸 갖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행복하게 출발했었죠. 이것은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지 지금 그 기업들이요.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정말 오늘 어떤 조사에 보면 30% 줄도산 얘기까지 해요. 거기다가 법인세를 또 그렇게 때려넣으면 어떻게 기업이 살아나겠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세수가 늘었다?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동산 폭등이에요. 거기서 세금이 늘었죠. 무슨 기업이 너무 잘해서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갑자기 부동산이 오르니까 지금 뭐 영끌을 해서까지 기업을 그 젊은이들까지 그 주식 투자하고 또 부동산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수가 모였던 것이지 기업이 선순환 구조로 가서 그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고 아까 우리 이번에 예산 시정연설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을 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리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가 감세 정책 폈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나랏빛 1,000조 말씀하시는데 건전 재정은 지금 아까도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평균보다 절반 수준으로 건전 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 정부에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은요 약자 복지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약자 복지와 관련된 그 복지 예산은 4.1% 늘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639조로 예산안 편성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추경을 빼면은 작년 예산보다 4.2%가 인상된 거예요. 추경을 빼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약자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은 4.1%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거죠. 그 중에 또 그 복지 예산 중에 76.4%는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등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민생복지, 약자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또 역으로 얼마 전에 폭우 피해 많이 발생했을 때 반지하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했던 게 이제 반지하를 정책을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전시키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공임대 예산은 5조 7천억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곡관리법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고 계신데 그 농업 예산도 전체에 639조 중에 2.7%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자 복지라고 강조는 하셨지만 실제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그 긴축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법인세가 이번에 기업이 줄도서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 추세는 지금 다 법인세 인하하고 있죠. 법인세 인하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종부세,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또 소득세도 다 인하를 했거든요. 네. 이 금액이 5년 동안 6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굳이 인하하지 않아도 될 그 돈을 가지고 말씀하신 약자 복지에 쓰면 좋을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세수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유재산 매각이에요. 네. 국유재산 매각은 사실 알짜배기 국유재산을 이제 토지나 건물들을 매각한다는 건데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아주 부자들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오히려 부자들과 기업들만 더 그 사이에 또 이득을 보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라든지 뭐 야당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 투쟁은 투쟁대로 하겠지만 민생과 예산을 챙기는 거는 분명하게 투트랙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은 좀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민생 예산은 다시 복구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번 예산국회에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트러스 총리가 세금을 줄이고 대신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고 트러스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저희는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들면 안 되고요. 법인세 감면, 종부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벌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다 무너지고 제일 큰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원자재 수급 어려워지고요. 또 연료 확보가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연료 확보 때문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부 인수위 때입니다. 그 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전기 요금이 40% 인상될 것이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 때 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기료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라도 해주지 않으면요. 기업을 잡아먹고 어떻게 국가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그 매각 부분은요. 일부 저희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 경제를 튼튼히 하겠다. 경쟁력 없는 국유재산을 팔아서 민간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아주 좋은 그 기업으로 되살아난 적이 많았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 대처 전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국유재산 매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약자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자 복지는 이렇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예컨대 그냥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그것의 실효성, 과연 이제 그냥 이렇게 지역에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었죠. 이런 것이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는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항목을 어떻게 바꿨냐? 노인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인상을 해주겠다.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항목을 바꿨죠. 그 청년한테도 실업수당을 그냥 주는 것 대신에 청년 원가주택을 지원을 하고 또 역세권의 첫 집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실업수당 대신에 그 모랄 해저드 문제가 많았거든요. 실업수당을 그 가짜로 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5만 4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일하면서 차근차근히 저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해서 거기에 다시 예산의 항목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걸 갖고 어떤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약자는 배려하지 않았다. 당연히 저희가 가계에서도요. 가계부를 보면 아, 이 예산은 필요가 없었구나. 이 예산은 잘못 쓰였구나.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에 써야겠다. 이거는요. 가계부를 쓰는 우리 서민들도 다 알아요. 그것을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겠다고 한 것을 트러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바로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예산국회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말씀처럼 다음 달 본격적으로 예산국회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어제 또 뜨거운 화제가 됐던 부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충돌이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녹취록을 재생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몇몇의 변호사들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 법적 투쟁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김의겸 의원님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헛방친 게. 아니 예를 들어보시죠. 네. 대선 때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르꼬르비지에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그 소가죽을 뭐 벗겼다는 무속인이 나와서 축사를 했다. 그 축사가 전부 다 공개됐어요. 거기에 그 무속인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다 보도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폭내버리니까 아 그때 무속인이 와서 축사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던져버리면 해명하는 쪽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 반복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분이 이전에 기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자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그럼 내질러 놓으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어요. 저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르꼬르비제 전시 때 무속인 와서 축사한 적 없어요. 그거 왜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이 다 공개됐는데.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이신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라는데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감 자리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좀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을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국정감사장에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그 질의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의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물은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물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 중간에 말을 자르고 고성을 지르던다든지 또는 뭐 나는 장관직을 걸을 테니 당신은 뭐를 걸을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를 모독하는 언행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데자뷰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서로의 이제 주장이 틀린 거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그 벌떡 뛰는 거고 김의겸 의원은 추가적으로 계속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국감장의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그 국제 마피아 조직 조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준 뇌물이다 이렇게 폭로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반나절 만에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용판 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었나요? 저기 국민의힘 내에서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보를 했던 사실이 명확히 아닌 것을 제보했던 정영학이 아니라 그 장영화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덧붙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을 걸어라 이 얘기는 그 전에 국감에서 이미 김의겸 의원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본인에 대한 하도 말도 안 되는, 이분도 국무위원이세요. 아무리 국회라도 국무위원을 그렇게 막 그 근거 없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를 갖고 그렇게 들이대면 그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이 도대체 이거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여쭙고 싶을게요.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의 그 뭐 폭로라고 할까? 그거 믿으세요? 지금 민주당은?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아니 그거는 그 믿으세요? 김의겸 의원께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향후에 어떻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진짜 그 요즘 민주당 내에서도 김의겸 리스크라는 말도 나온대요. 그분이 단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변인이에요. 대변인께서 그렇게 수차례 헛발질을 하시면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돼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아니,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네. 뭔가 의욕적인 것을 밝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의 소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내용 민주당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지율은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네. 지지율은 지금 네.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때 네. 죄송합니다. 녹취록의 주인인 그 첼리스트 그 여자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굉장히 격앙되셨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 국회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자친구한테 한 말이래요. 남자친구가 이거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 여성분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고 자기가 한 말이 국정감사장에서 틀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여성분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뭐 온갖 폭격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여성분은 저는 앞으로 젊으신 분이던데 뭐 본인은 뭐 이재명 개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글쎄 참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성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현정 대변인 말씀처럼 앞으로 좀 진행돼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신변 보호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 저희 비대위 회의할 때 제가 이분 풀려나실 적에 국가에서 신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이렇게 지금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변이 정말 걱정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대장동 건이 작년 9월 달에 수사가 시작돼서 383일 동안에 다 온갖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압수수색은 224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압수수색은 0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걸 먼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유동규 씨가 석방돼 나왔는데요. 석방돼 나올 때, 그러니까 유례 신도시권으로 추가 기소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범인을 왜 석방합니까? 그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뇌물수수면 형량이 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 부정수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형량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유동규 씨와 그리고 어떻게든 김용을 엮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조작 수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석방대 나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오히려 검찰과의 그런 그 협착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저는 물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가 하는 발언 중에 지금 사실이 아닌 거로 그 번복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로 확인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불법 대선 자금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도 번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체포될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체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당시에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거로 또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분은 본인이 선임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 10년 전에 뭐 김용 정진상의 술 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2013년 얘기거든. 이 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10년 전 얘기들을 꺼집어내 가지고 마치 이 건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표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이제 25일 날 했던 그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파일 4개 정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 4개 정도 가져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절충점이 저는 특검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달에 처음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검을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그 특검법 발의한 내용대로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게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에 대해 정치 탄압이다가 가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요. 영장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온 거죠. 범인을 풀어준 거 아닙니다. 본인의 죄가 드러나면 다시 재구속시키겠다고 다시 아니요 구속이 국감에서 되죠. 중앙지검장께서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했는데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했죠. 아니죠. 그 신청 자체를 안 한 게 법원장의 네. 증언으로 나왔죠. 왜냐면 거짓말인 게 나온 겁니다. 중복 사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검은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주장한 네. 사람이 범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